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입자들도 빌라 임대차 계약 시에 전세보다 월세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편 주요 산유국들이 감사를 추진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국내 물가에 또다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김광석 한양대학교 경영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빌라 전세에 대한 얘기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올해 1분기 서울 임대차 시장에서 아파트는 좀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빌라는 최근에 이런 사건 때문에 전세 사기 사건 때문에 그런지 네. 전세가 없는 게 아니고 빌라를 전세로 하려는 수요가 씨가 마르고 있다 이런 네.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네. 결국 이제 전월세 시장의 큰 변화가 임대차 시장의 큰 변화가 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 이 임대차 시장의 큰 변화는 네. 22년까지 금리가 치솟으면서 음, 전반적으로 임차인의 월세 선호 현상이 집중됐었죠. 그랬었죠. 예, 그러다가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 대란이 아니라 역전세난, 소위 말하는 세입자 찾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서 전세 가격이 폭락하고 그런 그렇죠. 과정이었는데 아파트의 경우에는 나름 전세 시장이 기지개를 펴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빌라 시장 같은 경우는 빌라 전세 시장은 한파가 여전하다 이렇게 예. 판단해 볼 수 있겠고요. 통계적으로 말씀드려 보면 전체 서울 빌라 전월세 거래량을 보면 그중에 전세 거래량이 54%에 이릅니다. 1분기가. 근데 이 값이 2011년 1분기 이후로 가장 낮아요. 그러니까 전세 거래가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있다. 예. 월세를 선호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거래량이나 여러 지표를 봐도 그런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그 전세 사기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다 보면 깡통 전세나 전세 사기 우려가 굉장히 커지니까 역시 전세 사기 우려가 집중됐었던 그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전세 거래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규명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방금 전에 조금 짚어주신 대로 아파트 임대차 시장은 그래도 조금씩 완화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월세에서 이제 월세 선호에서 네. 전세로 좀 옮겨오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네. 이 차이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러면서 하반기 임대차 시장 어떻게 좀 분위기가 바뀌게 될지도 짚어보죠. 기본적으로 이 역전세난, 그러니까 전세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게 전세난이죠. 전세 수요자가 부족한 역전세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아파트나 빌라를 포함해서 국내 이 임대차 시장을 놓고 정의를 해본다면 아직까지도. 예, 역전세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 세입자 찾기가 너무나 어려운 국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요. 근데 그 바닥은 찍고 나름 전세 가격 등락률이 뭐 마이너스 0.9%까지 떨어졌다가 예. 지금은 나름 마이너스 0.4, 3, 요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예. 그래서 나름 이제 좀 괜찮아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소강되는 상태 아닌가 이런 기대를 합니다. 근데 아파트의 경우에는 지난 1분기 동안에 전세 거래량이 전체 임대차 거래 중에 62%나 차지합니다.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이 전세 역전세난이라는 현상이 완화되고 있고요. 또 전세 이 거래량도 보면 1만 건대를 이제 유지하는 모습을 보면 어쨌든 이제 전세 시장이 나름 최저 수준, 주로 이제 금리죠. 전월세에 살기 위해서는 전세 담보대출 금리라든가 이런 금리가 너무 치솟을 때는 상대적으로 월세를 더 선호했는데 그랬었죠. 시중금리가 어쨌든 정점 찍고 떨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전세 괜찮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렇게 아파트 전세 거래는 다시 살아나고 있는데 빌라 거래는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그 지배적인 이유는 바로 전세 사기 가능성.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말씀드렸듯이 특히 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몇 천 세대, 2천 세대 있는 아파트. 예. 그러면 그 아파트의 가격은 허위나 조작을 할 수가 없겠죠. 없죠. 근데 빌라의 형태는 너무나 차이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 시세 확인이 그렇게 어렵다면서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크기도 다르고 평형대도 저마다 다르고 층수도 다르고 이렇게 구조도 몰려 있어도 그렇죠. 다른 거군요. 그렇죠. 빌라 그 지역에 빌라 전세 매물이 몰려 있다 하더라도 정말 그 집집의 유형마다 너무나 천차만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군요. 가격을 또 특정한 가격으로 산정하기가 어려운데 네. 그래서 인위적으로 호가를 조정하는 그런 어떤 문제점,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전세 사기라든가 깡통 예. 전세 문제가 실제 발생하는
그런 지역이 되고 있죠. 그런 면에서 아직까지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 역전세난 혹은 이제 전세 사기 이런 문제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특정 매물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지금 뭐 있겠죠. 부산에서도 또 뭐 오피스텔 관련된 그 부부가 잠적했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그 사실 하반기에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물론 아파트는 조금 나아지고 있지만 네. 빌라는 이런 어떤 사건들의 여파로 인해서 네. 상황이 좋아지긴 쉽지 않을 거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현재로서는 그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그나마 해결될 기미가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일종의 또 다른 양극화 문제인 거죠. 예. 상대적으로 아파트 전세 가격이 빌라 전세 가격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 임차인이, 그러니까 집주인보다는 임차인이,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아파트보다는 빌라 세입자가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나 여러 가지 여건 면에서 예. 좋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경향이 있는데 또 다른 측면의 양극화가 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또 이 얘기를 좀 해보죠. 지난 3월에 배럴당 $60대까지 하락했었던 미국 WTI 네. 서부 텍사스 원유 4월 들어서 $80 내외에서 네. 등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사실 최근에 오펙 플러스가 감사한 얘기를 좀 했었고 네, 중국의 또 리오프닝도 그렇고 국제유가의 상승 압력이 좀 있어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을 좀 어떻게 진단하시는지부터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일단 중국의 리오프닝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워낙 우리나라의 수출 대상국으로서 4분의 1 이상을 수출하는 수출 대상국이니까 그 중국 경제가 회복되는 것은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좋은 것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그밖에 뭐 반도체 설비 투자라든가 그쪽에서 이루어지는 밸류 체인이라든가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면에서 중국의 회복은 우리 경제 입장에서 그나마 좀 회복될 여지가 생기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드는 대목은 있습니다. 네. 다만 어쨌든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중국발 각종 원자재 수요가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세계 철강석 수요의 70% 이상이 중국에서 일어나니까 원유나 그밖에 원자재, 알루미늄, 팔라듐 이런 많은 원자재들이 중국에서 50% 이상 수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원자재 수요가 다시 급증하면 국제 원자재 가격이 다시 급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쟁 직후, 그러니까 지난 22년 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고 원유 가격도 그 중에 하나인 거죠. 예. 그것이 결국 인플레이션을 이야기했는데 중국의 리오프닝이 또 한 번 이 원자재 가격을 급등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한 가지 존재하고요. 예. 또 한 가지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오펙 플러스에서 지난 10월에 200만 배럴 감산 합의에 도출을 했었죠. 그 다음에 러시아도 역시 매월 한 50만 배럴의 감산 조치를 단행하기로 추가를 한다 했었죠. 네. 그리고 최근에 이번에 116만 배럴의 추가 감산 합의에 도출한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도합하면 총 366만 배럴의 감산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가격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데 최근 들어서 국제 유가가 나름 떨어져 준 것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원유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원유 선물 시장에서 가격이 조정된 겁니다. 그런데 다시 이 공급량을 그 수요 이하로 떨어뜨리겠다라는 이런 움직임은 다시 국제 유가를 급등시키게 그러니까요. 만들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리오프닝과 또 중동 산유국이나 러시아를 비롯한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 합의를 또 이행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시 원유 가격뿐만 아닌 각종 국제 원자재 가격을 급등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맞아요. 이런 것들은 결국 물가 불안을 다시 야기하는 문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것들이 좀 우려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지점을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네. 국제유가 오르면 항상 우리 박사님께서도 얘기하셨던 것이 기름값이 오르는데 왜 다른 물가가 오르지라고 얘기하시지만 다 네. 연관이 돼 있다 하셨기 때문에 그럼요. 그렇게 예. 하셨기 때문에 지난달에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작년 3월 이후에 최저 상승폭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게 그때 원인도 네. 국제유가가 좀 하락했기 때문이었는데 네. 다시 이렇게 국제유가가 현재 추세 유지하고 또 오를 수 있다는 분위기가 유지된다면 네. 이런 어떤 물가 상승률이 다시 급등한 게 아니냐 네. 이런 우리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어떻게 진단해봐야겠습니까? 제가 아마도 한 1년 전에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70%가 물인데 맞아요. 우리 주변을 둘러싼
거세 70%가 또 역시 원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밖에 원유뿐만 아니라 각종 원자재 가격이 동시에 오를 거라고 가정한다면 그러면 소비자 물가를 안정화시키는데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겠구나. 예. 이런 걸 상상해 볼 수 있겠거든요. 실제로요.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제 유가의 흐름과 우리 한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흐름이 거의 정확히 일치해요. 그러니까 국제 유가 정점이었던 게 22년 2분기였거든요. 그때 세계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정점이었어요. 미국 6월 물가 상승률 기억하십니까? 9.1%. 그렇죠. 우리나라 7월 물가 상승률 6.3%. 예, 그게 지금 나오고 근래 있잖아요. 들어 고점이거든요. 그때가 정확히 국제 유가의 고점 지점인 거예요. 그렇게 국제 유가가 나름 안정화되면서 소비자 물가가 안정화되는 흐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국제 유가가 다시 반등한다? 이건 굉장히 위협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물가 상승세가 어쨌든 6.3에서 4.2%까지 안정화되는 흐름에 있는데 국제 유가나 원자재 가격이 다시 반등하고 또 더군다나 우리는 이런 원자재를 사오는데 뭐를 가지고 지불합니까? 달러를 가지고 지불하죠. 그렇죠. 근데 원달러 환율도 강세 기조가 또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더블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국제 유가도 오르는데 그걸 사오는데 들어가는 이 원달러 환율도 올라가니까 더 많은 돈을 주고 같은 원자재를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아, 물가 안정화에 상당히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게 뭐 단순히 유가가 상승하는 것이 우리나라만 비단 뭐 우리나라 경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네. 입장에서도 좋을 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뭐 중동산 원유만 있는 게 아니지만 그렇죠. 이런 것들이 어떤 뭐 정치적으로 조금 뭐 어떤 해결 기미를 좀 볼 수 있다거나 계속해서 지금 오펙 플러스 입장에서 그렇고 중동에서는 본인들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일단 또 감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흐름은 또 어떻게 좀 진행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네, 그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계 경제를 규명할 때 예.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용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탈세계화죠. 세계화의 종식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 또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미우방국 그리고 중국, 러시아, 중동이 함께하는 우방국이기 때문에 예. 세계가 둘로 쪼개지는 이런 국면에서 미국의 니즈, 유러피언 국가, 그러니까 미국, 유럽, 한국 이런 나라들이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나라들의 요구가 국제 유가 잡아달라는데 과연 비동맹국인 또 이쪽의 우방국들이 그런 니즈에 부합하게 움직여줄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맞춤형으로 해줄 리는 만무하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러시아 경제도 지금 그렇죠. 마이너스 성장을 연거푸하고 있는데 미국 경제를 위해서 유러피언 경제를 위해서 같이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국제 유가를 떨어뜨려 주는데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까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거시 경제나 국제 어떤 맞아요. 정치적으로도 어려운 국면이라고 볼 수 예,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많은 좀 방책을 내놔야 될 것 같고 고심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당정이 2분기 전기요금, 가스요금 최근에 이제 좀 유예했었는데 네. 이걸 논의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댔습니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이런 말을 했었죠. 늦어도 이달 내에는 결정해야 된다. 의견을 네. 밝혔기 때문에 네. 뭐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어떤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까? 각종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그러면 전기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또 늘어나는 그런 위협이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이 와중에 또 전기 요금을 올리자니 물가 상승에 또 기여할 것이고 또 많은 서민들에게 상당한 물가 부담을 줄 것이고 예. 그러니까 걱정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국제 기준으로 봤을 때 국내 전기 요금 자체가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다 이해하실 겁니다. 네, 그런 OECD 상황. 기준으로 봤더니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만 전기 요금을 올리더라도 이 에너지 공기업들의 경영 정상화 이걸 먼저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이 중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전기 요금부터 올리기보다는 경영 정상화를 이루고 방만 경영을 해소하고 그런 것을 먼저 단행한 다음에 전기 요금도 어쩔 수 없이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표명할 때 합리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얼마를 어느 시기에 어떻게 올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좀 뭐 올려서 인상한 것은 명확 관화해 보이는 사실이고 네,
박사님 보실 때는 그렇게 인상이 된다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물가의 변수라든가 네. 그런 것들을 좀 짚어봐야 될 텐데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세요? 네, 기본적으로 전기값이 오르고 가스 요금이 오르고 이런 것들은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특히 22년 하반기와 23년 상반기가 물가 상승 압력이 가장 고조됐던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는 전기 요금 인상을 좀 뒤로 늦췄던 거예요. 예. 근데 23년 하반기 정도면 물가 상승 속도가 그래도 3% 정도로 좀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23년 하반기나 혹은 24년에 인상하는 것도 그렇게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 압력을 잡기 위한 노력과 또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노력, 그리고 전기요금을 나름 정상화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정말 여러 가지 산식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네. 국민적 합의를 좀 이끌어가면서 예. 의사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그 방면에서 많은 고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제 읽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광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